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일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기세요 지금? 예, 예. 김명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서재일사님은 뭐 괜찮으세요? 저기 뭐 가족들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은데 지금 회사에서 학교에서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20%쯤 벌써.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한 번 앓게 지나갔. 예, 아이가 지금 한 시간은 걸릴 텐데. 제 딸이 격리 중인데. 그래서 아들하고 제 아내는 아직은 괜찮은데 뭐. 예. 앓고 지나가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한데요. 예. 그 전에는 막 주말만 되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주말만 되면 막 가서 PCR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저 컨디션이 좋은 거 가지고. 근데 앓고 나니까 목이 약간 아프긴 한데 괜찮겠지 하고 안심이 됩니다. 3차까지 맞으신 거죠? 네, 3차 다 맞고요. 예. 예. 저희 과에는 그 1차만 맞고 2, 3차 안 맞으신 분이 처음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괜찮겠지 했는데 회복한 다음에 기침이 너무 심하고 또 컨디션이 계속 다운되는 그런 경우 벌써 한 달쯤 됐거든요. 그러고 다른 분은 3차까지 맞으신 분이 지난주에 걸리셨는데 처음에 이틀 정도 조금 힘들었다가 나머지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목이 약간 그 거북한 느낌만 들고 괜찮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또 갑자기 오늘 또 카톡 단톡방에 걸렸다고. 예. 점점 사람들 만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회복해야죠, 다들. 예. 주지영 집사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이크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예배 중계 때문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조절해서. 예. 예. 하기야. 예배, 저희도 직장에 우리 과 직원이 14명인데 3명 정도 걸리고, 예. 저는 그래도 아예 그냥 구내식당도 안 가고요. 도시락이나 막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사서 먹고. 걸리면은 이제 예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인이십니다. 아니, 모두를 위해서. 건덕교인들을. 안녕하세요. 백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예, 오랜만이네요. 예, 목사님. 우리 김영식 장로님도 계시네요. 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어디 건강하시죠? 근데 제 안부는 왜 제일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거기 어디 한거 안 물었어요. 주변에 거기 봄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나무들이 좀 변했는지 많이. 이제 조금씩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글쎄 저나 우리 가족이 이 질병에 안 걸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글쎄요, 지금 김태현 목사님도 걸리셨거든 지금. 김태현 목사님도 오늘. 예,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겪고 넘어가야 되는 거. 저희도 아직은 안 걸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찍 맞을 걸 그랬나요? 매도 일찍 맞을 걸 그랬나요? 빨리 맞는 게 좋은지. 여기 배 집사님은 지금 음성이 바뀐 거죠? 많이. 뭐라고 집사님은 하셨나요? 네. 배 집사님 지난번에 확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예, 나으시나요? 다 회복이 됐어요. 다 회복이 돼서 예. 일 다 됐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지난번에 확진은 아니지만 하여튼 코로나로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어, 그 증세에 그 남은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계속 오래 가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저도 목이 조금씩 아프고 막, 예, 콧물 지금 조금씩 계속 납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오늘 일주일 지났는데, 뭐, 예, 뭐, 예.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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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으로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째, 예, 시간이고요. 두 번, 예, 뭐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읽어본 분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이제 모임에, 우리 첫 번째 모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못하신 분도 계신데, 하고 여기서 지난번에, 저기 음, 아저씨들하고 1장부터 통화하는 거. 4장까지 간단하게 조금씩 발췌해서 읽고서 같이 조금 나눔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5장부터 그 이후 부분을 또 같이 조금씩 읽고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앞에 부분,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모임에 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래서, 이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인데, 이제, 원래 제목은 아마 능력의 폭정,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최근 대선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공정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가 돼서, 아마 책 제목에 공정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고, 또, 이 공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제목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주로는, 이 책에서는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책에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뭐 책에 만전하게 나와 있기는 능력주의가 뭔가 하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면 된다.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성취한 사람들이 또, 그 자신의 이런 성취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능력주의를 좀 지향하는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 주는 그런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인데, 한편은 능력주의 사회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이 책의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데, 한국 사회도 사실 큰 차이가 없고 비슷한 상황인데, 미국도 한국 사회도 빈부격차가 점점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미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은 또 여러 가지 다민족 사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기회 평등, 이게 공정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보면 미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면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이 능력주의를 약간 조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이 책에서 좀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번영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하는 삼중 복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런 삼중 축복을 강조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뭐 건강이 안 좋고 이렇다 그러면은 또 어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에서 선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성취를 이룬다는 걸 자부심을 그 능력주의가 그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자면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너 잘못이다. 그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능력주의가 강조되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폐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그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 하나의 그 모습 가운데 학력주의가 있는데 뭐 가정에 보면은 한국 사회도 그런데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죠. 교육도 그렇고 교육을 강조를 하는데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역효과로 어떤 근로자의 육체 노동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그분들을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패자로 규정하고 그런 분들과 이제 이렇게 좀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을 좀 조정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 능력주의 사회의 또 중요한 폐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부터 조금 볼 텐데 5장, 6장, 7장 하여튼 결론인데 5장에서는 능력주의 사회가 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5장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하고도 잘 맞는 부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약간 발췌된 부분을 조금 읽고 5장, 6장, 일단 5장, 6장 부분은 발췌된 부분을 조금 같이 읽고 같이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5장에 제가 이제 스크린에서 드린 부분도 있고요. 5장에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보기 부분을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보고 뭐 읽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를 할게요. 문지사님 계세요 혹시? 문지사 기자님? 문지사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장권사님 계시죠? 네, 장권사님 조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올려주신 거 예. 조금 더 키울게요, 이거를. 예. 두 나라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부터, 기술관료, 여기부터 189 중간 정도까지인데, 여기부터 제가 기술 관료 우회까지 여기부터. 한 사회는 여기부터. 한국 사회는 한 사회는 여기 한 사회. 예. 이게 뭐 어떻게 올라가지? 제가 이거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한 사회,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사회는 예. 제가 내려드릴게요. 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달려 제가 이거 아무래도 다루는 게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면 아마 핸드폰으로 하시기에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제가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네, 그러면 김태환 목사님 그 노트북으로 보고 계세요? 김태환 목사님? 네. 제가 읽을까요? 읽어보세요, 여기. 이게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에 달려 있고 고스란히 대물이 된다고 가정하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유하며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들의 자녀의 자녀도 똑같은 운명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이 정보를 알면 아마도 두 번째 사회가 첫 번째보다 낫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출생에 따라 계급을 매기는 귀족정은 부정의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리라. 반면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각자의 재능과 창의력으로 스스로의 조건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매우 유력한 옹호론이다. 물론 능력주의 아래서도 불평등은 있다. 정확히 말해서 사람마다 재능과 야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불평등은 출생 조건보다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 상황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랄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조차도 적어도 일부 최상위층은 남다른 출발점에서의 유리함,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아마도 부유한 가족, 헌신적인 교사와 훌륭한 학교 등등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의심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가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과연 무엇이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싶은가 따져보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는 대부분 사람이 능력주의 사회야말로 귀족제 사회보다 참된 평등 사회라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쳐두고 두 불평등한 사회의 또 다른 실태부터 살펴보자. 처음부터 내가 최상위층이 될지 최하위층이 될지 알고 있다고 하자. 자신이 부자라면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둘 중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겠는가? 잊지 말자. 두 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똑같이 매우 높다. 두 나라 모든 최상위 1%에 속한다면 연간 평균 소득은 130만 달러에 이른다. 최하위 20%에 속한다면 연소득이 겨우 5,400달러뿐이다. 자,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를지 모르겠다. 부자와 빈자 차이가 두 사회 모두 극심하므로 어느 계층에 속할지를 미리 안다고 해서 어느 사회를 택할지 고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에 거기서 볼 건데요. 241페이지에서 능력주의 등장. 여기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 예, 서지호 집사님 좀 읽어줄래요? 능력주의 등장부터 243페이지 끝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본래 비하의 의미를 갖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찬양과 갈망의 용어가 되어버렸다. 새로운 노동당은 능력주의를 신봉합니다. 토니 블레어가 영국 수상이 되기 1년 전인 1996년에 한 말이다. 우리는 개인이 각자의 출생이나 특권이 아닌 자신의 재능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01년 제2기 집권을 위해 유세하면서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사회적 상승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능력에만 기반을 둔 열린 사회, 모두의 가치가 공평히 취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를 능력과 재능에 활짝 열어젖힐 철저히 능력주의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겠습니다. 당시 85세였던 마이클 영은 낙심했다. 더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영은 블레어가 자신이 수십 년 전 풍자적 저작에서 비판했던 이상을 떠받들고 있다고 불평했다. 영은 자신의 음산한 예언이 드러나게 된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과 불우한 사람의 지위가 격화되리라 예측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사회에서 이처럼 많은 재능을 무가치하게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층 계급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취약해진 적은 없다. 그러는 사이에 부자와 권력자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만해졌으며 능력주의자들이 그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다면 물론 점점 더 그렇게도 믿고 있다. 그들은 뭐든 자신들이 얻은 것은 얻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 결과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한때 평등을 목 놓아 외쳤던 이 당의 수뇌부에서는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더욱 극단화된 능력주의 사회를 어찌해야 할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 다만 이렇게 희망했다. 블레어 씨가 그 말을 자신의 공적 발언에서 빼기를, 아니면 적어도 그 악 영향을 인정하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의 언어는 공적 담론을 지배했지만 그 악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심지어 불평등의 심화를 눈앞에 보면서도 말이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이 도덕적 진보와 정치개혁을 말할 때 즐겨 써먹는 이야기가 되었다.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재능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 능력주의 엘리트는 이 주문을 외우는 데 바빠서 그것이 효력 없는 주문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세계화의 전리품을 나눠 갖지 못한 사람들의 높아져가는 분노에 귀를 막은 채 그들은 불만이 꽉 찬 공기 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다. 포퓰리즘의 반격은 그들에게 너무도 뜻밖의 상황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내놓는 능력주의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대중을 향한 모욕을 도무지 모르고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5장, 6장으로 관련해서 조금 있고 5장, 6장에 대해서 같이 조금 나눠볼 텐데요. 6장은 288하고 289페이지인데 288, 289페이지. 여기 따라서, 여기 두 번째 락 따라서부터 주지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따라서 이런 대안을 생각해보자. 매년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제시하는 신입생 정원 약 2,000명 안에 들기 위해 몰려든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들 대다수가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충분히 수학할 만한 역량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아마 경쟁률이 심한 다른 수십 개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충분히 능력은 되는데 들어갈 문이 좁다 보니 탈락자가 많은 것이다. 2017년 87개 대학이 지원자의 30% 이하를 입학시켰다. 이미 1960년대 당시만 해도 지원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예일대에서 오래 근무해온 입학사정관은 이런 말을 하겠다. 때때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모두 합격시켜주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 나는 그들의 지원서를 계단 아래로 집어 던져버리고 아무나 골라 1,000명을 뽑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학생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제안은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삭과된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천 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는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공부 쪽으로든 그 밖으로든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 해도 대학 입시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6장의 인재선별제도의 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능력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학벌주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한국 학벌주의가 아주 기침하죠. 스타일, 하여간 그런 학벌주의가 생각하는데, 학벌주의의 어떤 폐해를, 학벌주의를 조금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으로 이 저자가 제시하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일단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학력이 검증된 사람들 중에서 그냥
대입복지를 뽑자. 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또 다른 대안, 엘리트지 학벌지를 좀 약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또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293에서 295페이지를 한번 볼 텐데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인재선별기 부숴버리기. 저기 채팅창 보시면 집사님, 이승희 네. 집사님, 양한준 집사님 이동 중이라고 하시네요. 이동 중이. 그래. 그러면은 다른 분은 김영찬 장로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김영찬 장로님? 그 마이크 끄셔야 돼요. 김영찬 장로님 마이크 끄시고요. 마이크 터치.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박 목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박 목사님? 인재선별기 부숴버리기. 네. 293페이지 밑에부터 어디까지요? 예. 295페이지 끝까지. 295페이지. 끝까지. 예, 각조 99번까지. 예. 인재선별기 부숴버리기. 이에 적절한 대답은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최고 명문대들의 경쟁적 입시를 완화시킴으로써 능력주의적 인재선별기의 전원을 뽑아버려야 한다. 보다 넓게는 4년제 대학 학위가 없어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일에 영예를 부여하려면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공립고등학교의 퇴조 현상을 역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교육에 대한 무시 경향을 극복하며 4년제 대학과 그 밖의 중등 이후 교육기관 간 심한 격차를 없애는 것 등을 포함한다. 고등교육에서 능력주의적 선별 역할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한 한 가지 장애물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 역할의 대부분을 사립대에서 수행 중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은 비록 사립이기는 해도 상당 수준의 연방 지원금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 장학금과 연방정부가 위탁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그렇다. 일부 경우에 그들은 보통 면세 혜택을 받는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는 이런 수단들을 써서 사립대학들이 정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불우가정 출신에서 뽑으며 심지어 일부 형태의 추첨 입학제까지 도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수단만으로 적어도 한 명문대가 쥐고 있는 입시 기득권을 놓게 하기는 역부족일 듯하다. 더 중요한 수단은 4년제 공립대의 정원을 늘리고 지역사회 대학들, 기술 및 직업교육기관, 직업훈련소 등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쨌거나 미국민 대다수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주립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줄었고 등록금은 올랐다. 그런 기관들의 공립 성격이 의문시될 정도까지 말이다. 1987년 공립대학들은 주정부나 기타 지역정부로부터 학생 1인당 등록금의 3배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등록금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2013년 공립고등교육기관들은 주정부 및 기타 지역정부의 지원금과 거의 비슷한 액수를 등록금으로 벌어들인다. 여러 주요 공립대학들은 이제 이름만 공립대학이다. 가령 메디슨 위스콘신 주립대의 경우 예산의 14%만 주정부에서 얻는다. 버지니아 주립대는 예산의 경우 10%만이 주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어스틴 텍사스 주립대는 1980년대 중반 당시 예산의 47%를 주정부 지원금으로 채웠다. 오늘날에는 고작 11%만 그렇다. 한편 그 대학의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배나 올랐다. 공적 지원금이 퇴조되고 등록금이 오르면서 학생들이 지는 부채 액수도 치솟아 올랐다. 오늘날 대학생 세대는 산더미 같은 빚을 짊어진 채 사회에 나가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학자금 대출 총액은 5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 이는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학 재정이 능력주의적이고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금 액수와 기술 및 직업훈련 지원 액수의 격차다.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경제학자인 이사벨 소힐은 그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고용 및 직업훈련 쪽에 들어가는 지원금 액수가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고등교육에 연구지원금, 대출금,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들어가는 지원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비교해 보자. 2014년에서 2015년 학년에 대학 쪽으로는 총 1,620억 달러가 들어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육부가 경영 및 직업교육을 위해 쓴 지원액은 11억 달러 정도였다. 네, 계속 읽을까요? 집사님? 음성을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읽으셔도 되고요. 그만 읽으셔도 네네네. 그래서 같이 좀 같이 얘기하는 시간 좀 가질 텐데,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부분 또 같이 읽은 부분들 나눠도 괜찮고요. 혹은 뭐 그거는 얘기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제가 질문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봐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읽은 거에 대한 느낌 이런 거를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주의가 이제 공정하게 작동할 수가 없다. 우리도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젊은 세대, 20, 30대, 뭐 MZ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게 불평등은 받아들이는데, 불평등한 건 받아들이는데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못 받아들이고 이제 분노하는 상황인데, 보다 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뭐 우리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보다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뭐 지난 대선 때 이제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하나의 또 대안일 수. 예를 들면 뭐 그 20살이 되면 사회 뭐 예를 들면 공짜돈으로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아니면 얼마를 딱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또는 가정적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질문이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읽으신 걸 조금 읽으면서 느낌 이런 걸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지사님이 제일 MZ세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 MZ세대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MZ세대가 저는 일단은 M은 아니고요. 80년대부터가 아마 밀레니얼인데 저는 일단은 Z세대 77년생. 근데 이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파트에서도 이제 학력주의를 비판을 하는데 이게 학력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정당한 이게 되게 질지고 뭐 이제 이거를 부정하지 이건 독토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우리도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 왜?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아마 학력주의를 비판하는데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좋은 학력을 가지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직업이라는 건 뭐 전문직도 있고 아니면 되게 탄탄한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 학력주의라는 거는 이분이 이제 되게 똑똑한 사람을 선별하는 거에 대해서 기회가 이제 처음부터 그 공부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워가지고 공부도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면서 일해야 되니까 학업을 병행해야 되니까 뭐 암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도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학업 성적이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일단 좋은 대학을 간다고 그것까지는 부정 안 하거든요. 학력주의가 뭐가 됐든 어쨌든 좋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학생이 돼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뭐 좋은 이제 결과를 내 가지고 뭐 서열 등수를 내는 것보다는 되게 많은 걸 알아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제 기회 시기가 학생이니까 많은 거를 열심히 알아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궁금하고 우리가 이제 좋은 학생에 대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음. 좋은 직업이라는 게 딱 하다못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직업도 그런 상대적으로 있다는 건데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3D 뭐 이제 그런 거겠죠. 노동을 많이 하는.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소득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분배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력이 뭐 어떤 사람의 이제 어떤 구분도 약간 좀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직업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 사회에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성경적 정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대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포도원의 비유처럼 그 사람이 뭐 늦게 왔든 아침에 일찍 왔든 살아가는 비용은 똑같거든요. 이게 뭐가 되든 어쨌든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가는 비용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물질이 뭐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를 다 뺏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안 되는 그런 행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못 받아서 되게 굉장히 힘들게 사는 행위는 학력적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력주의까지는 저는 찬성까지라기보다는 중립적인데 이게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마이클 샌델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이제 결과가 이제 좋은 직업을 얻고 나서의 어떤 분배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는 좀 뭐 나온 듯 하다가도 너무 학력주의에 대한 선별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뒷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격차가 너무 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소득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우리 MZ세대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장로님, 박장로님, MZ세대 자녀를 키우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는 뭐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 들어갈 무렵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뭐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네요. 하여튼 제가 대학을 갈 무렵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성장 과정에 있는 아주 근대화 뭐 하여튼 그런 요란한 구호도 많이 들리고 했던 그런 시대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대만 해도 이전에 뭐 조선 시대부터 쭉 오던 어떤 귀족제적인 어떤 그런 사회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출발점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만 해도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런 말이 이제 다 타당한 그런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참 진짜 맞는 말이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애들이 이제 대학 가는 과정을 쭉 보면서 그걸 보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던 시대하고 정말 많이 다르다. 이제 출발점이 다르구나. 너무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 그 틀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그거를 정당화하려다 보면은 너무나도 모순되는 게 많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능력주의의 어떤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착각, 이 책 제목이 착각이잖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출발점 다른 그 자체가. 실제 제대로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갖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제 완전히 뭔가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정말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게 타당한 그런 어떤 뭐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겠다. 근데 그거에 아주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설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개혁도 필요하고 뭔가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대학 입시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한테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번에 패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국 그 전 뭐 장관이었나 국회의원 그 사람의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게 또 완전히 출발점이 다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편법과 여러 가지가 또 거의 또 가미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다른 것 자체가 더 그 사람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이제 불의가 많이 개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게 오염이 됐다. 그거는 분명히 탈파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말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새로 만드는 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장관님, 아까 한 말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 장관님. 보고 이제 여보세요? 예, 잘 들려요. 이제 들려요? 네. 저는 뭐 우리 사회에 국한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이미 뭐랄까, 계급 사회가 정착이 된 그런 나라잖아요. 조선 시대부터 뭐 상민 계층이 있었고 하층 계층이 있었고, 예, 집권 세력이 있었고 양반 계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내려온 어떤 사회의 뭐랄까 불평등인데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의 또 뭐 공정과 뭐 정의가 뭐 기치를 내걸어서 그것이 곧 승리인 양, 그것이 곧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했던 세력들에 대한 어떤 공정과 정의가 화신이었던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정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분노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관용 또는 뭐랄까 뭐랄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것, 이런 것을 용인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운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가 정해져 있는 어떤 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조직, 계층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는 피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계층에 대해서 또 다른 역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우민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랄까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그런 경향이라고 그런 것이라기보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 교육을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떤 제도권에 진입하기가 쉽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법고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에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용인되지 않았죠. 유일하게 공정하게 사회 시스템을 한번 이루고자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그것을 김영희 장관님, 소리가 갑자기 마이크가 왔대요. 예, 지금 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김 장관님? 여보세요? 예, 들려요. 예.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이 복원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봐도 공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변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혁명이 필요한데,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은 필요하죠. 예, 뭐 여기서 말을 가름할게요. 그러니까 네, 손자가 자꾸 와가지고. 네, 또 뭐, 우리가, 같이, 제가 질문 하나를 더, 저기,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고등학생들 키우는데 사실 학벌주의가 되게 심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불행하잖아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애들이. 네, 사교육이라든지,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학교라든지 학원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보다 더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데, 그런 학벌주의 사회를 좀 완화시키고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뭐 우리 개인이라든지 또는 뭐 교회나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공정한 사회 또 이런 거 학벌주의 사회 타파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학교에 계신 우리 서재호 집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고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키우시고 또 대학생이 또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책을 제가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긴 하는데 처음에 이 책을 다 읽고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책을 거의 읽을 때쯤에 미국도 우리 책처럼 이제 능력주의나 학벌주의가 이렇게 심화되는데 나는 애들 공부 더 시켜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 읽으면 진짜 애들 사교육 더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그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개념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과연 능력과 능력주의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보통 보면 우리가 신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그리고 뭐 사회 경제적인 능력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주어진 능력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이 선택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딱 주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능력인데 그게 이제 이른바 이 사회 시스템이 능력주의라는 그 시스템 속에 쭉 그 능력이 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그 능력 속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과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의 격차들이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쭉 갈 때, 그럴 때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더 각광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들 그런 것들이 더욱더 고평가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를 이제 얘기한 게 이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사실은 이 책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번역이 돼서 왔는데 원래의 의미는 실적의 횡포 뭐 이런 식의 그 책 제목이 이제 샌델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다는 착각하고 실적이 가지고 있는 횡포가 이게 사실은 의미가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의미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서의 이 실적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 그런 거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른바 공정이 중요해지는 그런 그 가치하고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우리 사회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두 가지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만나갈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실적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굉장히 그럴 기회도 굉장히 많은 사회였었고,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들이 없어지는 이른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기회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경험이 되면서 이 책 자체를 그냥 이 책이 지적하는 바만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이 실제 우리나라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샌델 책을 보면서 저는 원래 이제 존 롤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롤스의 정의론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빠져 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샌델은 조금 기존의 그 뭐 정의론자들이나 철학자는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접근할 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존 롤즈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 롤즈를 그 샌델을 쭉 보면은 샌델은 이게 무엇이 좋으냐 그르냐 이게 윤리적인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옳고 그름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느냐 그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그런 저술이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저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게 그러면 과연 그 무엇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는 저는 마이크 샌델이 지난번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밝혔고 또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밝히는 게 우리가 경험으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경험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 속에서 찾는 대신에 실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윤리적인 행동과 관점에서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제시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이 공정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히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재화를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전 키워드를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론적인 정의라든지 하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이제 노동이 가지고 있는 노동이란 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건 결국에 이제 문화적이고 상대적인 건데 우리가 뭐 스칸디나비아의 그 노동의 어떤 그 가치,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하고 또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 분배의 결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랑 상당히 다르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이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여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재화나 아니면 뭐 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고착화되고 또 오랫동안 가져왔던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조금 재정립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뭐 어렵지 않을까. 아까 김민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계급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이미 고착화돼서 생활을 했고 또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딱 읽고 든 생각이 애들 공부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게 사실은
극복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언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든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서로 이제 공유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그 과정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노동의 가치를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지식노동, 육체노동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는 그런 블루카라를 약간 경시하는 사회적으로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얘기했지만 요 부분이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 이제 일의 존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부분 조금 읽어보고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토론하고 이거가 뭐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네,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나라, 어떤 모습이, 어떤 사회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그 나눔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일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봐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장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 짧은데, 325, 326.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문집사님 지금 계세요? 자리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장권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아니 제가 책이 없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네. 여기, 300이. 일의 존엄성의 하락? 잠시만요. 예, 근데, 일단 308, 309부터, 예. 308, 예, 308. 김영 자모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의 존엄성의 하락. 여기부터 좀 읽어줘 보실래요? 존엄성 하락. 예. 그러니 그들의 불행감에 시달리는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그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본경만이 아니다. 능력주의 시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악랄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험 점수를 잘 따고 대학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브레인을 칭송하면서 인재 선벌기는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궁창에 빠뜨렸다. 그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돈 잘 버는 전문 직업인들의 일에 비해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어요. 공동선에도 별 기여를 하지 않죠. 당연히 사회적 인정이나 명망도 별로 따라붙지 않아요. 그것은 시장이 승자에게 퍼붓는 과도한 보상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비대졸자 노동자에게 얹어주는 쥐꼬리만한 보상도 당연시했다. 누가 뭘 가지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이런 식의 사고를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앞서 따져본 이유에 따라 이런저런 직업의 시장 가치가 그것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보면 오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버는 돈이 우리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버렸다. 그런 주장은 공적 문화 곳곳에서 메아리친다. 능력주의적 선별은 이런 아이디어를 더욱 굳힌다. 1980년 이래 중도 우파 또는 중도 좌파 주류 정당들의 힘을 빌린 신자유적 또는 시장 중심적 세계화 역시 그렇다. 세계화가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해서도 이 두 가지 세계관은 그에 대한 저항력의 핵심을 분쇄한다. 그들은 또한 노동의 존엄성도 깎아내려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정치적 반기에 불을 지폈다. 네,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25. 그다음에 325, 326.
김영찬님 뭐 계속 이거 여기 20세기 여기부터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20세기. 10세기의 공화주의 전통의 생산자 윤리는 소비자 윤리와 경제 성장 위주의 정치 경제학에 밀려났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에서도 일은 시민들을 기여와 상호 인정의 틀 안에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때로는 이는 고무적인 표현으로 재인식된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 직전 행한 연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존엄을 그들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점에 결부시켜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 사회는 청소 노동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말이죠. 따져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창궐할 테니까요.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 1981년에 회칙 인간의 일에 대하여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일을 통해 사람은 인간적으로서 충족되고 그리하여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을 공동체와 결부된 것으로 보았다. 일은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정체성이 국가 전체와 이어지도록 해준다. 예, 계속 여기 문제도 그의 여기까지 일은 읽었습니다. 함께 공동선을 개발하도록 해준다. 몇 년 뒤 카톨릭 추기경 전국협의회는 경제 관련 사회교육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자세한 입장을 담은 목회 서한을 내놓았다. 그것은 기여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참여자가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 및 사회제도를 정비하여 사람들의 자신들의 자유를 존중받고 노동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일부 세속 철학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독일 사회 이론가 악셀 호네트는 오늘날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논쟁은 인정과 명망에 대한 갈등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헤겔에게서 연유됐다고 밝히긴 했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연봉 논쟁에 참여해본 스포츠 팬이라면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팬들이 한 선수에게 이미 수백만 달러를 받고 있으면서 더 달라고 하느냐고 불평하면 그 선수는 거의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받느냐가 문제죠. 예, 이것이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부분은 다 읽었고요. 그래서 아까 서재성 얘기하신 대로 이제 노동의 가치 또 경제적인 어떤 모든 노동에 대해서 육체노동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존중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그런 사회 통합을 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능력주의를 통해 사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수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결론에도 잠깐 보면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의 어떤 폐해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어떤 우리가 성취를 이뤘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노력에 의한 성취라는 생각보다 그야말로 누군가 성취를 이뤘다면 그 사람이 다른 출발, 좀 더 다른 사람들 앞선 출발에 의해서 부모의 도움이, 사회의 도움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성취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그 인정이나 존중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 육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 또 그런 육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나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일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와도 상당히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동에 대한 모든 노동의 존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사회일지
그런 공정에 대한 이슈와 관련돼서 저는 한번 저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예, 장 권사님, 네, 한 말씀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되고 아까 서집자님의 그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저 아이들 키우면서 가졌던 생각, 그다음에 이 김유리 교수님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당신의 생각과 같다 하면서 하신 말씀에서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 또 들어보고 저는 제 위주로 생각하거든. 무슨 학문도 모르고 사회적 그런 것도 저는 잘 몰라요. 단 아이들 키울 때 가졌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미나가 욕심이 좀 다소 많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일인데 1등 하려고 그래 1등. 그러면 저는 1등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2등 해라. 사람이 다 다른데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사람을 줄로 세우냐. 너 공산당 될래? 김일성이 될래? 이렇게까지 상처를 굉장히 줬죠. 그리고 너는 말이 너무 잘해서 사기꾼이 될 것 같으니 넌 공부 그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오빠는 잘 돼봐야 지 한 몸, 못 돼봐야 지 한 몸이지만 너는 잘 되면 여러 사람 끌고 가서 못 되게 만들 거고 제가 이렇게 심한 말도 제가 했었고요. 밑에 사람이 되면 사람을 남을 올려주고 니도 올림 받고 해야 원칙이고 그게 순리인데 어째 네가 네 자신을 올려놓으면 너는 끌어내리는 자세에 있다.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저는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안. 그 다음에 그 김유리 교수님이 독일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육 68년도에 개혁이 있었다고. 그 독일 그 유태인 학살 뭐 거기에 해결을 하면서 그 지금의 독일 교육이 대학 교육 등록금도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현장이 축제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전쟁이지만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민인가 난민들 받아주지 않을 때 했을 때 독일이 다 받아줬고 그걸 기꺼이 받는 그런 거 굉장히 막 가슴 뛰는 얘기였어요. 저도 대학교 보낸 부모님들이 또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거두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저기 학교를 가려 하냐면 불안하니까 미래가.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장 가져야 미래가 안전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우리 송옥이가 그 생명공학 한다 했을 때 동생들부터 모두가 반대했어요. 비인기가라고. 직장 밥도 못 빌어 먹는다고. 저는 밥은 먹는 건 지가 다 태어난다. 지가 좋아하는 걸 평생 직업을 가져야지. 아니 좋지 않은 걸 직업 가지고 그런 불행한 삶을 왜 살아.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을. 그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했거든요. 또 제가 막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아들 성욱이 하는 말이 지는 공부한 걸로는 밥 벌어 먹고 살지 않겠다. 노동해서 지가 벌은 노동한 걸로 먹고 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몰라요. 저는 우리 애들 커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건지.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칼로 먹고 산다 그랬나요? 막 이렇게 자기가 쟁취하면서 산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세상에. 그럼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 능력이 있어야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벌주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아까 불평등, 불공정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쪽이 있으나 부자에 있으나 아니면 학력이 있는 쪽이나 없는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오만하고 없는 사람은 거기를 추구하고 있고 거기를 막 갈망하고 있고 그래서 불공정, 불평등만 얘기하지 않나 싶고 우리는 함께 가는 사회를 함께 간다 건강한 공동체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회의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옮겨놓으면 지금 특히 분열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출발점이 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를 보면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위에 있고 싶죠. 똑같이 평등한 사회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복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왜 똑같이 되냐? 왜 똑같이 만드냐 이거예요. 차별, 그 우월감에서 오는 그런 삶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명품을 가져야 뭔가 좀 더 사는 맛이 나고 누구보다 뭐 한 위에 있어야 그런 마음 자세 자체가 우리가 죄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죄의 결과 내가 위에 있다란 내가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본질적인 나의 마음 자아가 있을 때 그부터 출발해야 공정하지 않겠나 싶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우연이나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지 뭐 부모로 자본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해서 내가 얻은 거다.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어쨌든 부모의 은혜를 입었던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이 둘 수가 없는데 평등하다 불평등 여기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 그 분야에 뛰어나면 역할뿐이지 역할로 감당하는 거지 그걸로 내가 오만을 가지고 내가 거기 기득권을 가지는 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노동 얘기가 나왔는데 공정하다는 얘기는 지위, 인간의 지위, 그다음 물질은 공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 염려 없게 하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에 절하하고 그런 건 없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평등하고 공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 자체부터 그 능력을 막 우아래로 가지고 역할로 나눠지고 공정은 분배는 한마디로 노동의 가치가 저는 굉장히 신성하다 봐요. 특히 지금 요즘은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해서 공장 이민자들 거기 외국에 오는 뭐 베트남 또 필리핀도 있고 하여튼 여러 외국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다음 우리 젊은이들도 음악에 그 오페라 하던 애들도 오고 와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거기 그들을 대하는 우리 동생의 인식이 만약에 기존의 인식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 굉장히 고부가 왔을 거고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나 한 식구로 생각하고 다 막 그 걔들 일거일투족에 사는 걸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함께 하는 거 보고 막 내주는 거 보고 제가 마음에 감동하면서 아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어간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도 좀 많이 바뀌어가지 않나는 예, 그런 인식도 좀 예, 제가 해요. 옛날 같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좀 세상이 좀 바뀌어간다는 희망도 좀 보면서 또 점점 너무 차이도 많이 난다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독일의 교육이 굉장히 부럽고 그렇게 함께 가는 그 세대 그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막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드린 주면서 얻는 행복 타인의 잘 되는 행복 잘 되면서 보는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그러려면 함께 가는 거다. 불공정을 막 하는 사람이나 또 불공정에 그대로서 오만에 있는 자나 다 함께 돌아봐야 우리 모두가 돌아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알려주세요. 전사님 애들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전사님한테 이렇게 가르쳐 받으면서. 아니에요. 그게 그냥 어렸을 때 그거지 한 면이지 지금은 어떻게 잘하는지 염려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뭐 자유롭게 뭐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지금 노동의 가치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노동의 가치를 뭘 기준으로 측정할까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도 다르고 뭐 예전에 뭐 마르크스가 뭐 공산주의 얘기할 때는 이제 육체 노동에 대해서 정신 노동보다는 가치를 더 이제 크게 본다든지 그거는 이제 시각이나 관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요즘에 우리 사회 주변에서 봐도 예전하고 많이 노동의 가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그 뭐
수입이나 소득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보는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비례해서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온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예전하고 그냥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체육 운동선수나 연예인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정말 가치 없는 일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직업이 됐다든지 뭐 그렇긴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보면은 그 생산직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어떤 그 급여나 이런 게 일반 사무직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제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생산직 직군 안에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하여튼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뭐 공정성을 평가하는 거는 한다면은 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우리나라 공정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능력주의라는 말이 학력주의하고는 혼돈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벌이 어떠냐, 학벌 곧 능력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그 성과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실적을 얘기할 때는 또 학벌을 타파하고 학벌과 무관하게 이제 능력을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은 이제 학벌 자체를 능력하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완전히 왜곡되고 이제 잘못된 그런 걸로 나가고 실제 그 대학의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요즘 이제 많이 우스갯소리 나오는 게 학생 본인보다는 뭐 부모의 뭐 관심이 어떻고 할아버지의 뭐 재산이 어떻고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나온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이 공정과 교육과 뭐 노동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관계 이런 개념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이 일부에서는 증폭되고 일부에서는 왜곡돼서 받아들여지고 그게 어떤 때는 이제 정치나 이런 데서 그 표를 계산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좀 호도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많은 이 우리 크리스천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좀 그 인간 본성이 좀 깨끗해지도록 하는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아까 본문 중에 말씀이죠? 본문 중에 들리나?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박 장로님 말씀 공감되고요. 그 본문 중에 마르틴 킹 목사가 네, 맞으니 좋습니다. 예, 청소 노동자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과 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 목숨을 다루는 의사나 청소부들이 청소하지 않으면 질병이 창궐해서 해악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인식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구나. 예, 대단히 공감이 되긴 하는데요. 그 우리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그 간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많죠. 그거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시각에서 그 효율, 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효율이 높으냐 낮으냐. 공학 박사가 연구를 해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의 가치와 아니면 청소 노동자가 뭘 했을 때 꼭 청소 노동자를 밑에서 아니면 하여간 어떤 노동자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똑같이 줄 수는 없다라는 논리이거든요. 일면 옳기도 하지만 일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느 국가나 어느 조직이든지 법이 있고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조차도 헌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 노동의 가치를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 노동의 가치는 사실은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집단이 사실은 기득권층에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제 시각은. 그래서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보느냐. 그러니까 육체 노동으로 하는 블루칼라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시각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기 때문에 이거 개선될 수가 없다. 개선될 수가 전혀 없고 우리나라조차 해도 삼성에서도 뭐 노동조합이 최근에 생겼을 정도로 그런 노동의 보는 시각이 이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 시각이 이렇게 아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공정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똑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서 모두가 깨어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될 수 있는데요. 참 요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곡해시키고 방해하고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나쁜 것들이 기득권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기득권을 나무라는 그런 시각을 볼 수 있긴 한데 하여간 그런 것을 깨서 하기 전에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이루기 어렵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비관적인 생각을 오늘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저는 가치, 노동의 가치, 제 개인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치과 의사 안 부러워요. 하루 종일 그놈 썩은 이빨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 법관 맨날 죄인 다루잖아. 죄인만 만나잖아요. 나 굉장히 안 부러워. 정말 안 부러워요. 저 청소 잘해.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요 너무 개운해요. 정말 날아갈 듯이 개운하거든요. 환자 돌보고 나면 환자의 기뻐하는 얼굴 편안함 보면요 진짜 마음에만 너무 행복해요. 전요. 가치를 친다면 저는 돈 많이 버는 법률 추앙받는 이렇게 인기 있는 법률 의사 정말 안 부러워요. 그래서 가치는 그 속에서 일의 노동의 가치에서 행복을 찾는 게 행복하냐의 가치를 두면 단 임금 문제는 이제 거기에다 이제 또 논하기 다르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바쁘지 않다고 봐요. 나는.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한 이상의 돈은 제약이죠. 그런 면에서는 자족하고 만족을 하면 뭘 하든 나는 만족하도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권사님 개인의 그렇죠. 제 개인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공정한 룰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그런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인 거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도 개개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한 저는 행복하다. 그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그런 여론이 많아지면 시스템도 자연히 의사의 그런 공부에 재질 있는 사람은 그 의사가 가는 거고 의사 보고 청소를 하면 청소 제대로 못해요. 저는 우리 회사에 제가 공순이에요. 지금 여기 공순인데 이제 새로 한 명 들어와요. 그럼 저는 일을 늦게 배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일이 완벽하게 제품이 잘 나올 때 너무 행복해. 그게 정말 즐거워.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 아이가 공감하면서 제품이 잘 그러면 손에 익으면 그게 빨라져요. 자동. 기업 눈치 보지 마라. 그냥 기업가 누가 이사님 뭘 하든 그냥 내가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고 어떻게 분량 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성취감 맞아 그렇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내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행복은 나온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면 다 이렇게 토니받고 굴르듯 단 자기 갖고 있는 거 우월감, 오만 아니면은 자괴감 아니면은 막 그 죄책감 아니면은 내가 막 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막 비난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 너무 심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우리 그- 김 목사님, 예. 그, 목사님 말씀하시죠. 김 저도 목사님 근데 얘기하시고 서재선 얘기하시고. 네네, 저는 이제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한 인간,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문에게, 그러니까 돈에게 굴복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서 가는 거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개인의 어떤 행복과 나의 어떤 안정보다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데 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OECD 기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계층 간의 임금 차이도 나지만 같은 직장 내 남녀 간의 임금 차이도 꽤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0% 가까이 정도 여성이 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성이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여성은 한 6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지금 OECD 국가 내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저는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좀 존재한 게 사실이고,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차별 가운데서도 이제 제일 밑바닥에 있는, 표현이 그렇지만 제일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약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노동에 어떻게 보면 소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쪽으로 더 관심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있는 그 노동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국가가 가장 먼저 긴급하게 신경 써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지난주 배상필 주사님 얘기 나눴던 것처럼 소개시 나눈 것처럼 어떤 생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꿈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는 것조차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나 혹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좀 작은 부분이랑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선 얘기해 주셨다. 예.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했던 생각인데, 그거를 한 3년쯤 전에 어떤 다른 국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야, 내가 기독교인인데 과연 경쟁과 사랑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한 자리를 놓고 내가 누군가랑 경쟁할 때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과연 이거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아까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리스도인의 덕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이 결과는 과연 누가 주는 것이고 누구의 것인가?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상대방을 누군가를 압도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남을 텐데, 왜냐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결과는 사실은 제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계속 주어지는데,
사실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공정하느냐, 뭐 누구랑 경쟁해서 누가 이제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관련돼서 그 결과를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이룬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이제 된 것도 은혜고 내가 되지 않은 것도 은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갔더니 경쟁이란 그런 구조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이제 그를 발견도 하게 되고 해석도 하게 되고 느끼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다. 이걸 얘기했더니 그분도 이제 저랑 거의 같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능력 중심의 어떤 사회들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떤 그 삶의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저희 이제 그 자주는 제가 못 들어가지만은 가끔씩 이제 우리 그 사순절 묵상 들어갔을 때 이제 지난번에 그 전태일 열사에 대한 그 이제 어머니의 그 글이 쭉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 시스템적으로 가장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시키는 것,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헌법상의 권리로 만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계속 그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권리나 아니면은 뭐 그 정의, 뭐 가치의 배분, 아니면 정당한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헌법이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본권들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은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쟁취했던 기본권이 처음에 형식적인 기본권이었다가 처음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을 이제 얻어서 국가가 부당하게 개인의 신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자유를 그 구속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처음에 주어진 상태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정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얻은 게 이제 노동 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제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른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권리로 헌법에 있긴 하지만 다 추상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권리의 어떤 그 속성들이 지금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공정을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아까 김영식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적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활동이긴 할 수 있지만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의 그 고민과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헌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조금씩 그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에 대한 이제 사회적 지위, 한국에서 특히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나라는 이제 아까 서재호 집사님이라든가 이제 뭐 박정현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그 노동에 대한 가치는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들의 함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최저임금 같은 거 이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거든요. 대부분이 아니고 아마 노동자일 거예요. 시간당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임금을 환산해서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지식 노동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육체 근로적인 뭐 편의점 알바라든가 되게 어떤 뭐 잡부 같은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인데 이게 많다고 하는 이제 주장을 되게 이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올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공약만큼은 못 올려졌지만 그러니까 1시간당 10,000원도 못 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개탄을 좀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사람을 1시간 동안 쓰면서 10,000원을 안 주냐. 근데 이 자원은 또 어디서 나오냐 뭐 이제 이런 논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인식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그 노동을 보는 시각, 뭐 택배 노동자의 어떤 임금도 300원 올리는데 아 저기 뭐 기동노조고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인식해서 한 저 정도는 줘야 되는데 아니다 저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제 아직까지는 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이제 실효성이 있다면은 그 노동자는 아마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뭐 좀 어떤 그 노동의 가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트럭 노동자들 지금 굉장히 천정부지로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일가스 채취할 때 그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어떤 노동의 가치가 너무나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막 부려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요원하지만 한국 사회도 어느 정도 이제 노동자가 많이 줄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이게 좀 신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공순이잖아요. 경험해 보면 우리 저기 일을 1시간 시간제 최저 노동 어쨌든 월급이 우리나라는 많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리나라 직원들은 근데 외국인들은 적어요. 또 성실히 일을 해도 외국 노동자는 싸요 임금이.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좀 비싸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성실히 일을 하고 노동자도 싸니까 거기 이제 배분되는 대로 쓰는데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할당되는 대로 하는데 또 그런 차이도 있어요. 또 이게 많다라는 주장도 이해가 가는 게 조그만 기업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저기 비정규직을 안 쓰냐 그랬더니 책임감이 없대. 그런 사람 왔다 갔다가. 그래서 안 쓴대 비정규직을. 책임을 지지를 않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일할 사람 하려면 정규직밖에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인 입장, 노동자 입장도 맞물려 있어서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못해도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가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NGO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감사드리고, 우리 박창호 목사님이 박창호 목사님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꺼질 뻔했는데.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 좋고요. 이 책도 보니까 결국은 서재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인식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배려를 해서, 이제 사회가 배려를 해서 우리의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되는 사회인 것이 좀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하게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하시는 일들이 귀한 일이다라고 서로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서로 하시는 일이 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서로 인정하게 되면, 혹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교회에서 또 위로를 받고 자기 삶의 의미나 목적 또는 가치를 배워갈 수 있다면, 또 그런 확인해 갈 수 있다면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배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계속 같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교회 자체에서도 이른바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전체에 중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제가 기도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주시고, 하셨나요? 마무리. 기도 잠깐 예, 제가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덕소 토론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삶을 나누고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는 내용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함께 더 공부하고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떨어지시나게 얼굴 고맙습니다. 보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모두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예.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네. 음.